안녕하세요. 오늘도 미니멀리즘과 정리의 가치를 전하는 행복 인생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의 집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나요? 당연히 그렇겠죠. 누가 들여다볼 수도 있고, 사생활도 중요하고, 집안이 좀 어지럽기도 하니까요. 커튼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유럽 북서쪽 끝 1800만 명이 살고 있는 이 작은 나라에서는 이 당연함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안에 불이 켜져도 커튼을 치지 않은 집이 흔합니다. 가족이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책을 읽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거리에서 그대로 들여다 보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커튼을 친 집이 뭔가 숨기는 사람 같은 인상을 준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이 나라는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국토의 약 26%가 해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바다보다 낮은 땅. 그 땅 위에서 살아남으려면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제방을 쌓고 바닷물을 퍼내고 풍차를 돌려가며 물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오랜 생존의 과정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에 답해왔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더 정확히는 어디에 쓰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단순한 인테리어 팁이나 정리정돈 방법이 아닙니다. 네덜란드인들의 삶 깊숙이 자리한 두 가지 사상과 가치관, 그들이 무엇을 덜어냈고 그래서 무엇을 남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을 가장 깊이 흐르는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칼뱅주의와 되흐설러프입니다. 이 두 가치관이 어떻게 그들의 일상을 빚었는지, 어떻게 미니멀리즘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1. 칼뱅주의. 보여지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삶. 네덜란드를 처음 여행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당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1층 창문 너머로 집안이 훤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 저녁을 먹는 가족, 아이들이 거실에서 뛰어노는 모습. 처음엔 실수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 집이 아니라 골목 전체가, 동네 전체가 그런 풍경입니다. 이 풍경의 뿌리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설명이 가장 흔합니다. 종교개혁가 장칼뱅의 사상이 네덜란드에 깊숙이 뿌리내리면서 이른바 칼뱅주의가 이들의 정신적 토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칼뱅주의의 핵심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숨길 것이 없다. 커튼을 걷어두는 풍경은 이 정신의 물리적 표현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살고 있으니 누가 봐도 괜찮다는 것. 화려하게 꾸밀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는 삶. 이것이 네덜란드식 투명함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사례 1. 커튼 없는 집. 보여지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 이 문화를 두고 처음엔 사생활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래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감출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은 어떨까요? 우리는 커튼만 치는 게 아닙니다. 차에는 선팅을 합니다. SNS에는 잘 나온 사진만 골라 올립니다. 사실 이것은 한국만의 풍경이 아닙니다. 미국도 일본도 유럽 대도시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보여지는 나를 만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은 SNS 시대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회의 공통점이 되었지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비교는 이런 것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어떤 사회는 그 에너지를 줄이는 태도를 일찌감치 가다듬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생활 보호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볼 만합니다. 내가 치는 커튼이 정말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감추기 위한 것인가? 물론 네덜란드의 이 풍경에 대한 해석도 하나가 아닙니다. 칼뱅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 가장 흔하지만 오히려 잘 꾸민 집과 좋은 취향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려는
드러내기에 가깝다는 분석도 있고, 햇빛이 부족한 북유럽 기후에서 빛을 최대한 받아들이려는 실용적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경도 천천히 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입이 늘어난 대도시와 트램이 지나는 밀집 거리에서는 점점 더 많은 집이 블라인드를 내리기 시작했고, 젊은 세대일수록 사생활을 원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감출 것이 없는 삶이라는 정신만큼은 여전히 네덜란드 문화의 한 단면으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커튼을 치고 안 치고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정신, 보여지는 것에 과한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사례 2. 직설적 소통. 감정의 포장도 에너지 낭비다. 칼뱅주의의 투명함은 공간을 넘어 인간관계로도 이어집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말하기로 유명합니다. 회의 시간에 상사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바로 말합니다. 친구의 새 헤어스타일이 어울리지 않으면 그냥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겐 무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이야말로 상대에 대한 무례라고요. 물론 이 직설적 소통이 외부 사람에게는 때로 차갑거나 무례하게 비치기도 합니다. 다만 감정의 포장을 줄인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효율이 있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라며 안부를 묻는 한국식 인사가 보여주듯,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감정과 의도를 여러 겹으로 포장하며 살아가는 정서가 깊습니다. 일본의 혼내, 중국의 미엔츠 체면 같은 개념이 모두 비슷한 정서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죠. 직장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종종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거절 한마디를 하려면 수많은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정의 포장도 일종의 소비이자 에너지의 낭비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식 직설 소통은 그 낭비를 줄이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사례 3. 더치페이와 자랑하지 않는 문화, 체면을 덜어내는 법. 칼뱅주의와 검소함은 돈을 쓰는 방식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더치페이가 네덜란드에서 탄생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각자 먹은 것은 각자 계산한다. 여기엔 티키라는 앱이 있어서 친구끼리 밥을 먹고 나면 몇백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나눠 청구합니다. 한국 사람 눈엔 야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계를 오히려 깔끔하게 만든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누가 더 냈는지, 누가 덜 냈는지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요. 심지어 친구가 5유로를 빌려갔다면 그날 안에 티키에로 돌려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경입니다. 큰 돈이라서가 아닙니다. 빚을 남기지 않는다는 원칙이 작은 단위까지 지켜지는 것이죠. 과시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체면을 덜어내며 살아가는 것. 칼뱅주의는 단순히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네덜란드인들의 삶 전체를 흐르는 투명함의 철학입니다. 사례 4. 관계의 단순화. 형식을 덜어낸 인간관계. 칼뱅주의의 투명함과 검소함은 일상의 관계 맺기에도 흥미롭게 나타납니다. 두 가지 풍습이 있는데 모두 관계에서 불필요한 형식을 덜어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생일엔 내가 대접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직접 케이크나 간식을 사와서 주변 사람들을 대접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초등학교 어린아이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이걸 짧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일을 맞은 사람이 대접한다. 처음 들으면 이상합니다. 생일인 내가 왜 남을 대접해? 그런데 생각해보면 꽤 실용적입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10명이라면 동료 한 명의 생일마다 매번 케이크와 간식을 마련하는 큰 부담 대신 1년에 단 한 번 본인의 생일에만 준비하면 됩니다. 본인이 어떻게 축하받고 싶은지를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취향대로 선택할 수도 있죠.
파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깜짝 파티를 마련해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파티를 열지 말지 결정하고, 본인이 초대장을 보내고, 본인이 음식을 준비하고, 본인이 비용을 냅니다. 파티에 초대되면 생일 카드와 작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네덜란드 사무실에서는 보통 누군가가 작은 달력에 동료들의 생일을 기록해두고, 누군가의 생일이 다가오면 모든 동료가 함께 서명한 카드를 준비합니다. 작은 선물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책상이나 작업 공간을 꾸며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노래를 불러줍니다. 부담을 줄인 것이 아니라 부담을 다르게 나누고 마음의 정성은 함께 더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손님에게 떠나야 할 시간을 미리 알려준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웃으실 겁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집에 손님을 초대할 때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미리 정해두는 일이 흔합니다. 오후 3시에 와서 5시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정말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저녁을 먹을 거예요. 직역하면 단순한 안내처럼 들리지만 이 말은 사실 슬슬 자리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도 이 표현을 어색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양쪽 모두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도 손님이 떠나야 할 시간을 미리 합의하고 그 시간이 되면 부담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면 만남의 무게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쩌면 그날 저녁이 훨씬 가볍고 다음 만남이 훨씬 기다려질지도 모릅니다. 생일 케이크도 손님 시간도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식의 따뜻한 챙김 문화와는 다른 형태의 명료함입니다. 형식을 덜어내고 본질만 남기는 것. 어쩌면 이것이 관계에서도 작동하는 미니멀리즘의 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칼뱅주의는 결국 한 가지 질문에 답하는 방식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쓰던 에너지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입니다. 파트 2. 되흐설러흐, 낭비하지 않기 위한 선택. 두 번째 가치관의 이름은 되흐설러흐입니다. 이 단어는 견고한, 정직한, 실용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네덜란드어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의 소비와 선택의 방식 곳곳에 흐르는 전통적 가치관으로 이야기됩니다. 화려하거나 유행을 타는 것보다 오래 쓸 수 있고 실용적인 것을 고르는 태도입니다. 바다를 메워 만든 땅 위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낭비는 사치가 아닌 위험이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튼튼하게, 오래. 이 원칙이 수백 년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례 1. 자전거 한 대로 사는 법. 소유를 줄이는 인프라. 1800만 명이 사는 이 나라에는 자전거가 2300만 대가 있습니다. 사람 수보다 자전거가 더 많은 것이죠. 이건 단순히 환경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차를 사고, 보험을 들고, 기름을 넣고, 주차를 걱정하는 그 모든 비용과 스트레스를 자전거 한 대로 대체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가능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 전용 신호,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 소유를 줄이는 건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회가 그 선택을 쉽게 만들어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런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 출퇴근이 얼마나 큰 용기와 불편함을 요구하는지는 우리 누구나 한 번쯤 짐작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어떤 차를 타느냐가 종종 그 사람의 위치를 보여주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한국만의 풍경이 아닙니다. 미국, 중국, 중동 등 자동차 보유가 일상화된 많은 나라에서 비슷한 흐름이 흐릅니다. 다만 네덜란드는 그 흐름에서 조금 비켜선 선택지를 일찌감치 만들어 두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자전거를 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필요해서인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사례 2. 리페어 카페, 버리지 않는 삶. 네덜란드에는 리페어 카페라는 독특한 공간이 있습니다. 고장난 물건을 가져가면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고쳐주는 동네 수리 카페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낡은 재킷의 지퍼를 고치고 고장난 토스터기를 수리하고 삐걱거리는 의자 다리를 다듬습니다. 2009년 네덜란드 저널리스트 마르티네 포스트마가 암스테르담에서 처음 시작한 이 개념은 이제 전 세계 수천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수리 문화가 새 제품 판매를 줄여 산업 성장을 더디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지갑과 환경 측면에서는 분명한 이득이 있습니다. 고치는 것이 기본값인 사회, 버리는 것이 오히려 낯선 사회. 이것이 되으설러흐의 실천입니다.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면 수리보다 교체를 먼저 떠올리고, 가전제품이 조금 구식이 되면 멀쩡한데도 새 것으로 바꾸는 이런 소비의 속도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잉여물과 피로감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 번쯤 멈춰서 가늠해 볼 만합니다. 사례 3. 끝까지 다 쓰는 사회, 새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 네덜란드에는 1년에 한 번 전국이 거대한 벼룩시장으로 변하는 날이 있습니다. 왕의 날인 4월 27일, 국왕의 생일에 열리는 이 국경일에는 프레이마르크트라는 자유벼룩시장이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길거리에, 광장에, 공원에 누구나 좌판을 펴고 자기 물건을 팝니다. 면허도 세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기 집 앞에 담요 하나 깔고 물건을 늘어놓으면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주인공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옷, 책, 장난감을 직접 팔아 돈을 법니다. 가격은 자기가 정하고 흥정도 자기가 합니다. 번 돈으로 무엇을 살지도 직접 결정합니다. 이건 5유로, 이건 50센트라며 종이에 직접 가격을 적어 박스 위에 올려둡니다. 경제교육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삶 자체가 교육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란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감각이 새겨집니다. 물건의 끝은 쓰레기통이 아니다.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정신은 1년에 한 번 거리에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평범한 부엌에서도 흐릅니다. 네덜란드 부엌에 가면 재미있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플레센리커, 직역하면 병 핥는 도구라는 뜻의 길쭉한 주걱입니다. 요거트 카톤이나 마요네즈, 병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긁어내는 용도로 쓰입니다. 이 작은 도구 하나가 네덜란드 문화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 방울도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다 쓴다. 새 것을 사기 전에 가진 것을 끝까지 활용한다. 되흐설러흐는 단순히 자전거나 수리에만 적용되는 가치관이 아니라 요거트 한 통을 끝내는 방식에도 살아있는 정신입니다. 한 달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한 번 쓰고 구석에 처박힌 물건들, 세일에 혹해 충동적으로 산 옷들, 되흐설러흐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들이 공간뿐 아니라 마음의 공간까지 어지럽히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다가옵니다. 되흐설러흐는 결국 낭비에 쓰던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네덜란드인들의 삶을 깊이 흐르는 두 가지 사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추지 않고 사는 칼뱅주의, 견고하고 실용적으로 사는 되흐설러흐. 네덜란드는 숨기지 않는 사회이고 낭비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이 둘 모두 영상 시작에서 던졌던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어디에 쓰지 않을 것인가? 보여지는 것에 쓰는 에너지, 낭비에 쓰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덜어냈을 때 비로소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직함, 여유, 그리고 가벼움. 네덜란드 사람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물과 싸우며 살아남으며 이 태도를 다듬어 왔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스스로를 종종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햇볕 좋은 날에는 일찍 일을 마치고 운하 옆 카페 테라스에 앉아
맥주 한 잔을 즐기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시간을 진심으로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뿌리에는 칼뱅주의의 검소함과 되어설로후의 실용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트 병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긁어내는 검약 정신이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즐기되 낭비하지 않고 검소하되 인생을 놓치지 않는 것. 어쩌면 이 두 정신의 균형이 네덜란드 미니멀리즘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미니멀리즘은 결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적게 가짐으로써 더 많이 누리는 삶입니다. 더 적게 쫓음으로써 더 자주 충분함을 느끼는 삶입니다. 미니멀리즘은 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쓰기 위한 선택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 선택을 이미 오래 전부터 해온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가볍고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행복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